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9%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2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운수, 창고,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오늘은 다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으로만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왔어요. 금융투자는 이 시장 변동성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 추세가 이런 박스권에서 벗어난다. 뭐 이쪽으로 벗어나든 아래쪽으로 벗어나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도 우리 출근 좀 하도록 합시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한국은행에 자주 출근합니다. 오늘은 왜 한국은행에 출근을 했냐고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 경제를 이렇게 바라본다.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기준금리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도 0.5% 수준에서 일단 유지하기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8개월째 지금 동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보는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좀 강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회복세가 좀 확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DP 성장률도 지금 좀 더 올려가지고 한 4% 내외 수준으로 올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한편 이렇게 해서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보고서는 딱 끝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좀 빨리 올해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도 이야기를 하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 이 자산 쏠림이잖아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또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내니까 이 부채 문제도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 확대 또 부채 증가 요런 문제 그래서 이게 금융 불균형 이 문제를 한국은행에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또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걱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잘 챙겨가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유동성입니다. 자, 일단 뭐 세계 경제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면은 이 페이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일단은 세계 경제 전망 이것도 뭐 자주 나왔었다니까 보면은 뭐 선진국, 중국, 신흥국, 뭐 OECD 평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성장할 걸로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할 걸로 이렇게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바로 어제도 봤었고 예전에도 봤었는데 지금 상품 교육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답니다. 선진국 경제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상품 교육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 여행 같은 겁니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여행 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뭐 당장 올해 투자한다면 이런 수출 관련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거 보복 소비 관련해서도 괜찮을 거다. 내수주도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이거 그냥 투자하는 거고 또 그리고 뭐 내년에 뭐 지금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생각해서 이렇게 서비스 관련, 여행 관련, 뭐 항공 관련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렇게 한번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유럽 지역, 뭐 일본, 중국 쭉 이야기, 신흥국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 수출 관련주, 또 내수 관련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빈부격차 확대가 걱정은 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고, 뭐, 조만간 가계부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놔놨다거나 앞으로 우리 성장하는데,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세력들이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28개 종목. 요거는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종목들 쭉 살펴보니까 세력들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SK하이닉스는 뭐 큰 종목이죠. 근데 현대 건설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설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건설주로 보면은 지금 변곡점 지표로 보면 단기 고점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일단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력들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한 47,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6,000원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뭐 47,000원까지 떨어져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력들 중에서 평균 매수 단가가 가장 좋은 세력이 연기금인데 한 4만원대부터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뭐 3만원대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다 수익 내고 파는 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고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 세력들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 변곡점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평균 매수 단가를 봤으면 이럴 때 사셔야죠. 이 평균 매수 단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면 뭐 작년이고 이때 시기 뭐 놓쳤다면 뭐 이럴 때 사면 되는 건데 어쨌든 현대건설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주 하나 있는 거 본 김에 대우건설 좀 보도록 합시다. 대우건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변곡점 지표 보고 막 이래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충 보고 변곡점 보고 지표 보고 사서 이렇게 오르면 팔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도 대우건설도 좀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지금 세력들도 대우건설 많이 매수했습니다. 보면은 2분기 전에는 5,4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이고, 그리고 1분기에는 6,700원이, 6,800원 정도가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지금은 7,8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뜯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평균 매수 단가 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세력들 평균 매수 단가 이렇게 막 바닥을 찍을 때 이때 사야지 지금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면은 지표도 있는 거 참고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플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고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AJ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되고, 지금 금융주 이게 제법 나옵니다. 금융주, 금융 또 없나? 하여튼 금융이 좀 나온 거 보니까 금융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지금 좀 금융주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 현재 나오는 이런 종목도 최근에 보면은 뭐 철강 관련 종목들도 자주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무리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 현대건설도 단기 고점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네요. 하여튼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급하게 움직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그러나 여기 현대건설 고점 찍고 대우건설 지금 매도 중인데 참모들이 언제 사서 매도하나 보니까 참모들은 이때 계속 분할 매수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할 매도 중입니다. 떴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된 종목들 지금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도 매도하기 시작했네 참모들이. 지금 KT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력들이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것들은 제가 쭉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늘 그렇듯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지금은 오늘도 보니까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뭐 재정을 확장, 그러니까 돈을 좀 더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풀던 게 앞으로 민간에서 돈 푸는 걸로 좀 이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보조 제목에다가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 푸는 유동성 장세였다면 앞으로 실적 장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표를 이렇게 보면은 어제 이렇게 봤던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원자재 구입 가격이 어제 높았다고 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 이래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단기 순이익은 일단 장담할 수가 없겠지만은 뭐 기업에서 손해보고 팔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을 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다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한 4%, 그 내년에는 한 3% 이렇게 성장 예상하는데, 그 중간에 시장이 좀 이렇게 잘 안 간다고 해서, 또 혹시나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혀 쫄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멀리 보고 다 괜찮기 때문에 계속 매수는 그런 쪽으로 가봐야 되고,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개개인의 부채 상태는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지만 유동성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고, 나 유동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줄여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지, 그래 안 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도 제일 걱정한 게 그겁니다.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동안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을 가진 사람, 물론 빚내서 자산을 사는 것까지 포함해가 자산을 가진 사람과 일단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빈부격차 엄청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자산을 가질 때 빚내서 사기 때문에 이 빚도 걱정이 되는 거고, 둘 다 걱정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은 이 빚을 갖다가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나 이 말이에요. 파산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경제 성장에 이 파산이 걸림이 돼가 오히려 안 하니 못하니 차라리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대로 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방향은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투자는 돈 생기면 계속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또 그리고 부채 많은 사람들은 유동성 관리 잘 하면 됩니다. 딱 그것만 살아남으면 돼요. 물론 뭐 잘 관리하고 있다 보면 살아남겠지만은 그 과정에 거품이 꺼지고 생기는 그 과정에 부의 이전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평안한 상태가 계속 흐를 때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커지지 않고, 빈부격차는 언제 벌어지냐면 이렇게 급등락할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급등락할 때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외환위기 같은 거, 그런 거.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죠. 전 세계 중앙은행의 목표는 그냥 2%입니다. 2%. 한 2% 인플레이션으로 꾸준히 이래 가는 게 가장 좋다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적인 거지만 절대 이렇게 되지 않죠. 그 중간에 이렇게 급등락을 하죠. 빈부격차는 이때 벌어집니다. 지금 그간에 지난 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간 계속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불경기가 계속 지속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도 불경기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지겹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그때가 빈부격차가 작을 때입니다. 빈부격차가 언제 벌어지느냐?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번 출렁거릴 때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졌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출렁거릴 때 이때 빈부격차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는 IMF가 줄령 이렇게 그럴 때 그때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요때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